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결혼식이 언제인지 물어보려 했을 때 며느리 수진이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니, 저희 어제 결혼했어요. 특별한 분들만 초대했거든요. 그 말이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충격적이었다. 특별한 분들이라니. 3년 동안 매달 월세 50만 원을 대주고 그들 집 가구를 모두 사주고 냉장고가 비어있을 때마다 채워주었던 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는 내 집 거실에 서서 전화기를 1000kg짜리처럼 무겁게 들고 있었고 아들은 내 시선을 피하고 있었으며 수지는 내가 사준 소파에 편안히 앉아 있었다. 옷장에는 그녀의 결혼식을 위해 20만 원 주고 산 연분홍색 한복이 쓸모없이 걸려 있었다. 내 외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에 함께 할 수 있다는 착각과 함께 말이다. 그 한복을 고를 때 민수의 결혼 사진에서 내가 얼마나 멋져 보일지 생각했었는데 내가 절대 나타나지 않을 사진들에서 말이다. 몇 주 동안 모든 걸 계획했었다. 결혼 축의금으로 100만 원을 준비해 놨고 부산에 있는 여동생 경희에게 기쁜 소식을 알렸으며 혹시 결혼식 후에 우리 집에 와서 축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집을 위아래로 청소했었다. 그 모든 것이 특별한 분들만이라는 독이 든 내 글자로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다. 민수가 마침내 고개를 들더니 연습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정말 소소한 식이었어요. 아주 작게 우리 돌과 증인들만 있었어요. 하지만 거짓말인 걸 알았다. 카카오 스토리에서 사진들을 봤으니까. 수진의 부모님이 신랑 신부 옆에서 자랑스럽게 포즈를 취하는 모습을 봤다. 수진의 언니 오빠들이 전통주로 건배하는 모습도 봤다. 지난달 수진의 개인 용돈으로 80만 원을 줘서 도움이 된 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은 수진의 모습도 봤다. 내가 보면 안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봤다. 일주일 후, 그 굴욕적인 일이 있은 지 정확히 7일 후에 수진이 완전히 다른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결혼식에서 나를 배제했던 자신감 넘치는 여자는 더 이상 없었다. 이제는 절망적이고 거의 애걸하는 듯한 목소리였다. 어머니, 월세가 밀렸어요. 집주인 아저씨가 압박하고 있고 이번 주에 안 내면 쫓아낸다고 해요. 어머니가 송금을 깜빡하신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세상이 끝나기라도 한 것처럼 떨리고 있었다. 나는 몇 초간 침묵했다. 은행에 뛰어가서 송금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다. 그들이 지붕 위에 지붕이 있도록 하기 위해 내 계획을 취소했던 모든 때들이, 그들의 욕구를 위해 돈을 줄 수 있도록 콩나물국에 김치만 먹었던 모든 날들이, 그리고 이제 그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서 나를 배제한 후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에게 전화할 뻔뻔함을 보였다. 수진아, 나는 나 자신도 놀랄 정도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특별한 사람들만 도와준다고 경고하지 않았나? 전화기 너머의 침묵이 너무나 깊어서 내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떨고 있는 건 내가 아니라 그녀였다. 어머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항상 어머니께 특별한 존재였잖아요. 어머니는 제게 제2의 엄마 같은 분이시고요. 거짓말. 모두 거짓말이었다. 뭔가 필요할 때만 쓰는 그 달콤한 목소리에 포장된, 결혼 드레스를 위해, 신혼여행을 위해, 결혼 반지를 위해 돈을 달라고 할 때 쓰던 바로 그 목소리로 그들이 교환하는 걸 내가 보지도 못할 걸 알면서도 내가 도움을 줬던, 오랜 세월 동안 나는 계속해서 달걀 껍질 위를 걷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내 말 한마디 한마디, 몸짓 하나하나, 선물 하나하나를 신중히 재며 내 아들로부터 애정의 부스러기라도 얻기를 바라면서, 나는 완벽한 엄마, 순종적인 시어머니, 그들이 나를 투명인간 취급할 때도 절대 항의하지 않는 조용한 후원자였다. 하지만 특별한 사람들만이라는 말이 너무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내 안에 무언가를 깨웠다. 머릿속으로 계산해봤다. 3년 동안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월세, 음식, 선물, 응급상황, 그리고 변덕까지 합치면 3천만 원이 넘었다. 내 퇴직금에서, 내 저축에서, 내가 평안한 노후를 보내라고 돌아가신 남편이 남겨준 돈에서 가져온 3천만 원이었다.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서였나?
내 아들의 결혼식 날에 낯선 사람 취급을 받기 위해서? 그날 밤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침대에 앉아서 울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분노의 눈물이었고, 쌓인 좌절의 눈물이었고, 조용히 참아온 굴욕의 세월에 대한 눈물이었다. 내 사랑이 짐이 되고, 내 존재가 방해가 되고, 내 돈만이 내가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느끼게 만든 모든 순간들을 위해 울었다. 그들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자신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엄마를 위해 울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났을 때 내 안에 무언가가 박혀 있었다. 단순한 배신의 아픔이 아니었다. 더 깊고 차가운 무언가였다. 일어나서 화장실 거울에서 나를 봤다. 언제나와 같은 피곤한 눈, 사랑을 주고도 돌려받지 못한 세월의 이야기를 담은 주름들. 하지만 내 시선에는 다른 것이 있었다. 내가 알아보지 못하는 단단함, 순종의 세월 아래 묻혀있던 결단력이. 부엌에 가서 커피를 만들었다. 40년간 매일 아침 해왔던 것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민수에게 전화해서 잘 잤는지 묻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전날의 굴욕에 대해 사과하는 그의 메시지를 기대하며 휴대폰에 확인하지도 않았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내가 하루의 첫 번째 관심사였다. 그들을 위해 그토록 자주 놀라움을 계획하고, 그들의 지출을 위해 돈을 세고, 그들이 나를 무관심하게 대할 때 조용히 울었던 그 식탁에 앉았다. 이제 이 식탁은 완전히 다른 것의 증인이 될 것이었다. 통장과 은행 명세서를 꺼내서 계산을 시작했다. 내 어리석음의 정확한 규모를 숫자로 보고 싶었다. 월세 50만 원에 36개월을 곱하면 1,800만 원. 음식과 생필품 월 20만 원으로 또 720만 원. 생일 선물, 추석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로 최소 300만 원. 수진의 응급의료비 80만 원. 그들이 갚지 않은 자동차 대출 250만 원. 그들 아파트의 에어컨 수리비 60만 원. 거실 가구 120만 원. 총 3,340만 원. 그것이 내 관대함의 정확한 합계였다. 남편의 유산에서, 내 연금에서, 수십 년의 정직한 일로 푼푼히 모은 저축에서 낭비한 3,340만 원. 나를 존중하는 척도 할 수 없는 두 성인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창밖으로 던진 모든 돈. 전화가 울렸고 화면에 민수의 이름이 떴다. 평소라면 심장이 뛰며 달려가서 받았을 것이다. 마침내 사과하고 모든 것이 오해였다고 설명해 줄 거라는 희망을 품고. 하지만 이번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 울리도록 놔뒀다. 마침내 조용해졌고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 커피를 마셨다. 10분 후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수진이었다. 이것도 울리도록 놔뒀다. 그러자 민수일에서 문자가 왔다. 엄마, 제발 받으세요. 이야기해야 해요. 답장하지 않고 메시지를 삭제했다. 오후 2시에 산책을 나가기로 했다. 몇 달 동안 특별한 목적 없이 그들과 관련된 심부름 없이 산책을 한 적이 없었다. 항상 송금을 위한 은행, 그들이 필요한 것을 사러 가는 이마트, 수진의 약을 사러 가는 약국이었다. 오늘은 그냥 걷고 싶어서 산책을 나갔다. 어렸을 때 민수를 자주 데려갔던 남산공원을 지나갔다. 나를 꽉 안고 세상에서 최고의 엄마라고 말했던 그 사랑스러운 소년이 기억났다. 언제부터 그가 감정을 가진 ATM으로 나를 대하는 이 남자가 되었을까? 언제부터 나는 사랑과 돈을 혼동하기 시작했을까? 언제부터 내 아들의 애정을 사야 한다고 믿기 시작했을까? 그토록 자주 자동 송금을 했던 우리은행 영등포 지점 앞에서 문 앞에 멈춰섰다. 지점장 김민호 과장이 유리창 너머와 나를 보고 손을 흔들었다. 몇 년간 알고 지낸 사이였다. 민수와 수진에게 하는 모든 송금을 처리해줬다. 내 계좌가 매달 비워져서 그들 계좌가 채워지는 것을 지켜봤다. 안에 들어가서 그의 사무실로 직접 갔다. 김 과장님, 제가 설정해놓은 자동 송금을 모두 취소하고 싶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3년간 이 송금들은 해가 뜨는 것만큼 규칙적이었다. 확실하신가요, 박 여사님?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그의 관심은 진짜였다. 최근 몇 달간 민수가 내게 보인 어떤 관심보다도 더 진짜였다. 드디어 눈을 떴다는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모든 걸 취소하고 제 계좌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도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제 돈에 접근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김 과장이 취소 절차를 처리하는 동안 내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다. 민수, 수진, 또 민수. 마치 그들의 수입원이 위험에 처한 걸 감지하는 레이더가 있는 것 같았다. 휴대폰을 완전히 꺼버렸다. 박 여사님, 김 과장이 서류를 건네주며 말했다. 참견하는 말씀인 줄 알지만 이 모든 해 동안 댁께서 가족분들에게 매우 관대하신 걸 봤습니다. 이런 변경을 하도록 압박받고 계신 건 아니죠? 그의 말이 깊이 와 닿았다. 은행 거래로만 나를 아는 이 남사가 내 아들보다 내 안녕에 대해 더 진짜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압박받지 않고 있습니다, 김 과장님. 오히려 제 자신을 압박하는 걸 드디어 멈춘 거예요. 은행을 나올 때 이상하게 가벼웠다. 마치 그 사무실에 거대한 짐을 두고 온 것 같았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내 돈이 온전히 내 것이었다. 나를 사람이 아닌 자원으로 보는 사람들에 대한 재정적 의무가 없었다. 집에 가서 민수와 수진을 기쁘게 하기 위해 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생각했다. 그들을 위해 돈을 아끼려고 가지 않았던 여행들. 그들의 응급 상황에 항상 대기하느라 더 이상 만나지 않는 친구들. 내게 쓰는 1원이 그들의 필요를 위한 1원 적다고 생각해서 포기한 요가 수업, 서예 교실,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도자기 만들기. 오후에 이제 안 가본 지 오래된 동네 미용실에 가기로 했다. 지난 1년간 가지 않았었다. 항상 약속을 취소했었는데 민수나 수진이 뭔가 급한 걸 필요로 하거나 내가 그들을 위해 저축한 돈이 그들의 응급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박 여사님, 어머! 내가 가장 좋아하는 디자이너 신미영 씨가 소리쳤다. 깜짝이야, 저희를 잊으신 줄 알았어요. 당신들을 잊은 게 아니라 신 씨, 나도 가꿔질 자격이 있다는 걸 잊었었어요. 전체 코스를 받았다. 커트, 컬러, 매니큐어, 페디큐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죄책감 없이 나를 위해 돈을 썼다. 신미영 씨가 내 머리를 손질하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삶, 자녀들, 꿈에 대해 이야기해줬다. 민수와 수진의 니드 중심으로 돌지 않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상쾌했다. 박 여사님, 아름다우세요. 그녀가 끝났을 때 말했다. 그런데 그보다도 자유로워 보이세요. 좋은 일이 있으셨나요? 네, 신 씨. 드디어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날 오후 집에 도착했을 때 문 앞에 내가 모르는 차가 한 대 있었다. 마음이 한순간 뛰었다. 민수와 수진이 지원군을 데리고 다시 온 건 아닌가 싶어서. 하지만 가까이 가보니 나보다 나이 든 여자가 우리 집 현관 계단에 앉아 있었다. 박 여사님, 그녀가 내가 차에서 내리자 물었다. 네, 맞습니다. 뭐 도와드릴까요? 저는 김은숙이에요. 옆집에 사는데요. 몇 년간 이웃으로 지냈지만 제대로 대화할 기회가 없었네요. 어제 댁에서 큰 소리가 들려서 걱정이 되어서요. 괜찮으신가요? 그녀의 진심 어린 걱정이 깊이 와닿았다. 여기 내 아들보다 내 안녕에 더 관심을 보이는 낯선 사람이 있었다. 들어오세요, 김 여사님. 커피 한 잔 드리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커피를 끓이는 동안 나는 그녀에게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다. 은숙 씨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들었고 가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이야기를 끝냈을 때 그녀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박 여사님, 그녀가 말했다. 옳은 일을 하셨어요. 저도 5년 전에 딸과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저도 딸의 성인 생활을 재정 지원하는 게 제 의무라고 생각했었어요. 저도 돈을 주지 않으면 그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었고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뭔가 필요할 때만 전화하는 걸 깨달았을 때 돈을 끊었어요. 처음에는 끔찍했어요. 협박하고 감정적으로 블랙메일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6개월 후에 딸이 진심으로 사과하러 전화를 걸어왔어요. 이제 우리는 돈이 아닌 사랑에 기반한 진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녀의 말이 나에게 희망을 주었고 내가 올바른 결정을 했다는 확신을 주었다. 박 여사님, 민수와 수진이 언젠가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녀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건 더 이상 당신 책임이 아니에요, 박 여사님. 이제 당신의 책임은 당신 자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날 밤
3년 만에 처음으로 민수와 수진이 월세를 낼 돈이 있는지, 음식을 살 돈이 있는지, 그들의 변덕을 위한 돈이 있는지 걱정하지 않고 잠자리에 들었다. 나 자신, 내 계획, 내 미래를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고 몇 년 만에 가장 잘 잤다. 다음날 오전 8시에 김은숙 씨와 동네 열쇠 수리 아저씨 박기철 씨가 자물쇠를 갈고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러 왔다. 그들이 작업하는 동안 내 휴대폰이 모르는 번호들로부터 계속 울렸다. 수진이 여전히 다른 전화기로 나에게 연락하려고 시도하고 있었지만 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 나에게 맞지 않는 전화를 완전히 무시하는 기술을. 박 교사님, 보안 설치 기사 이준호 씨가 카메라를 설치하며 말했다. 이 시스템은 완전한 안심을 드릴 거예요. 집에 없을 때도 휴대폰으로 누가 오는지 볼 수 있고 허가 없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자동으로 경찰서에 신고가 가요. 아이러니였다. 내 아들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다니. 하지만 예전만큼 아프지 않았다. 새로 찾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실용적인 조치일 뿐이었다. 그들이 작업하는 동안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해보지 않은 일을 하기로 했다. 부산에 있는 여동생 경희에게 전화하기. 우리는 연락이 뜸해졌었는데 매번 통화할 때마다 나는 민수와 수진의 성공담, 그들에게 얼마나 돈을 썼는지, 그들을 도울 수 있어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에 대해 이야기했기 때문이었다. 이제 깨달으니 우리 대화는 가족 소식으로 포장된 재정보고서가 되어 있었다. 선영아! 경희가 놀라며 대답했다. 언니 어떻게 지내? 몇 달째 연락이 없었잖아. 잘 지내 경희야. 좋다기보다는 정신을 드디어 차렸다고 전화한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야기를 했다. 비밀 결혼, 유묘교회, 변호사를 데리고 온 방문, 자금 지원을 끊기로 한 결정. 경희는 조용히 들었다. 내가 끝났을 때 그녀의 답변이 놀라웠다. 선영아, 언니 이제야 정신 차렸구나. 통화할 때마다 그들에게 얼마나 돈을 주었는지 자랑하는 걸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 마치 사랑을 돈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처럼. 그녀가 내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고 했다. 뭘 말하고 싶었는데? 가족 모임에서 민수를 볼 때 그가 너에 대해 사랑스럽게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야. 항상 엄마가 이걸 도와줬다 또는 엄마가 저걸 사줬다 였지 엄마가 그립다 또는 엄마를 사랑한다는 말은 없었어. 마치 너가 사람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업체인 것 같았어. 그녀의 말이 아팠지만 필요한 아픔이었다. 의사가 감염된 상처를 청소할 때처럼 아프지만 치료의 일부였다. 또 뭘 알아챘어? 수진이 항상 너에 대해 미래 시제로 말한다는 거야. 선영 엄마가 여기 안 계실 때 집을 리모델링 할 수 있을 거야. 또는 상속받으면 사업에 투자할 거야. 라고. 마치 너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 이 폭로가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충격적이었다. 그들은 나를 단순히 ATM으로만 본 게 아니었다. 그들과 그들의 돈 사이에 임시적인 장애물로 봤던 것이다. 내가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동안 그들은 나 없는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다. 경희와 통화를 마친 후 부엌에 앉아서 이 모든 정보를 처리했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했던 남자와의 결혼 생활, 남편이 죽은 후 35년간 혼자서 아들을 키운 세월, 그리고 나를 3,300만 원짜리 장애물로 보는 두 성인을 재정 지원한 3년. 초인종이 울렸고 새 카메라에서 은숙 씨가 머그컵을 들고 있는 걸 봤다. 문을 열자 그녀가 갓 끓인 커피를 건네줬다. 어제 말씀하신 모든 걸 듣고 나서 동반자가 필요하실 것 같았어요. 그녀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거실에 앉아서 은숙 씨는 자신의 경험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줬다. 제 딸이 당신에게 수진이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을 저에게 했어요. 엄마는 제게 제2의 엄마 같은 분이에요. 저희는 엄마께 특별해요. 어차피 모든 게 언젠가는 우리 거잖아요. 이런 말들은 연습된 문구예요, 박 요자님. 감정 조작 매뉴얼에서 배우는 거예요. 정말 그런 매뉴얼이 있다고 생각해요? 공식적으로는 없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책을 읽는 것 같아요. 1장은 그녀를 필수적이라고 느끼게 만들기. 2장은 지속적인 재정 위기 만들기. 3장은
그녀가 저항할 때 정신건강을 의심하기. 우리는 웃었지만 쓰는 숨이었다. 우리 아이들의 행동에서 그토록 예측 가능한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우스우면서도 비극적이었다. 돈을 끊었을 때 죄책감을 느끼신 적 있어요? 처음 3개월간은 매일 느꼈어요. 그녀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 다음에 결과를 보기 시작했어요. 제 딸이 투잡을 구해야 했어요. 남편도 주말마다 골프 치는 걸 그만두고 추가 일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수입 원 범위 내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가 자원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날 아침 몇 년간 미뤄왔던 일을 하기로 했다. 남편의 묘소 방문. 민수나 수진이 뭔가 급하게 필요하거나 택시비가 그들의 응급 상황에 더 잘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항상 핑계를 댔었다. 망우리 공동묘지는 조용하고 아름다웠다. 몇 달간 가지 않아서 영수의 묘가 조금 방치되어 보였다. 묘성 옆 잔디에 앉아서 그가 살아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다. 영수야, 여보, 잠시 길을 잃었던 것 같아. 당신이 떠난 후에 모든 에너지를 민수에게 쏟았어. 아버지 없이 자라는 걸 어떻게든 보상해 주려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는데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이 되는 걸 잊어버린 것 같아.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고 잠시 그가 내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 아들이 내가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어. 아니면 원래 이랬는데 내가 보고 싶지 않았던 걸 수도 있고. 그의 아내는 당신도 알잖아. 당신이 내가 평안히 살려고 남겨준 돈을 그들을 돌보는 데 썼어.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을 거야, 여보. 배웠어. 묘를 청소하고 시든 꽃을 새 꽃으로 바꾸고 1시간 더 거기 있으면서 단순히 평화를 즐겼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민수와 수진의 위기를 해결하러 집에 급히 가야 한다는 압박감이 없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다시 문 앞에 3대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심장이 뛰었지만 이번에는 준비되어 있었다. 카메라가 보여준 건 민수, 수진, 그리고 내가 모르는 2사람이었다. 모두가 초조해 보였고 서로 이야기하며 우리 집을 가리키고 있었다.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대신 변호사 이상민 씨에게 전화했다. 이 변호사님, 그들이 또 우리 집에 와 있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을 데려왔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차에서 내리지 마세요, 박 여사님. 제가 바로 가겠고 경찰도 부르겠습니다. 어제 우리 대화 후에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어요. 그들은 당신 재산에 있을 수 없습니다. 몇 분 후 이 변호사님과 경찰차 2대가 도착했다. 경찰관들이 민수와 수진과 이야기하는 걸 봤다. 내 아들이 환하게 몸짓하는 걸 봤고 수진이 다시 울고 있는 걸 봤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눈물이 나를 움직이지 않았다. 경찰관 중 한 명이 내 차로 다가왔다. 여사님, 안전하게 나오셔도 됩니다. 방문객들이 즉시 떠날 예정입니다. 차에서 내렸을 때 민수가 길가에서 소리쳤다. 엄마, 이건 말이 안 돼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친아들한테 경찰을 부를 수는 없어요. 민수야, 나는 나 자신도 놀랄 정도로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가족은 정신적 무능력으로 소송을 위협하지 않아. 가족은 허가 없이 남의 집에 침입하지 않아. 가족은 어머니를 ATM처럼 대하지 않아. 수진이 길 건너편에서 소리쳤다. 우리한테 빚진 돈 다 갚으실 거예요. 우리가 서명한 보증서가 있어요. 이렇게 버릴 순 없어요. 이 변호사님이 끼어들었다. 브룩스 씨, 앞으로의 모든 연락은 제 사무실을 통해야 하고 추심 협박을 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제 의뢰인은 3년간 자발적으로 한 모든 지불에 대한 완전한 문서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들이 차를 타고 패배감에 젖어 떠나는 걸 봤지만 포기하지는 않은 상태였다. 이게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았지만 이 상황에서 처음으로 자신감을 느꼈다. 전문적인 도움이 있었다. 은숙 씨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정신적 명료함이 있었다. 그날 밤 은숙 씨가 저녁에 그녀 집으로 나를 초대했다. 방문 중인 그녀의 딸을 만났고 건강한 가족 관계가 어떤 모습인지 직접 볼 수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이야기했고 서로의 삶에 대해 진심으로 물어봤으며 함께 웃었다. 딸은 저녁 내내 한 번도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 나도 민수와 저런 관계를 원했어요. 딸이 떠난 후 은숙 씨에게 고백했다. 언젠가 갖게 될 수도 있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하지만 먼저 그가 당신이 수입원이 아니라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배워야 해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며칠은 이상하게 평화로웠다. 감시 카메라가 보여준 건 민수와 수진이 하루에 여러 번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 모습이었다.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몇 분간 주차하기도 했지만 내리지는 않았다. 마치 내 일상을 연구하는 것 같았다. 다음 행동을 위한 완벽한 순간을 찾는 것처럼. 이 변호사님이 이런 방문들을 모두 기록하라고 조언했었다. 그래서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기록한 상세한 일지를 보관했다. 그들의 집요함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접근하지 말라고 한 후에 나타날 때마다 영구 접근 금지 명령에 대한 우리 사건이 강화됩니다. 금요일 아침 조용히 아침을 먹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카메라에 전문적인 미소를 지으며 폴더를 든 정장 차림의 젊은 여성이 보였다.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그녀의 자세에서 사교적 방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 박선영 여사님. 문을 열자 그녀가 말했다. 저는 서울시 노인복지과 사회조사관입니다. 댁에서 위험한 상황에 처해 계실 수 있다는 신고를 받아 안전확인차 왔습니다. 피가 얼었다. 민수와 수진이 상황을 확대시킨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사설 변호사들의 위협이 아니었다. 정부를 개입시킨 것이다. 신분증을 볼 수 있을까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물었다. 물론입니다. 진짜로 보이는 공식 신분증을 보여줬다. 저는 사회복지사 정수연입니다. 들어가서 대화할 수 있을까요? 거절하는 것이 내 사건에 더 나쁠 거라는 걸 알고 들여보냈다. 정복지사가 거실에 앉아서 폴더에서 양식을 꺼냈다. 박 여사님, 댁께서 재정행동에 상당한 변화를 보이셨고 가족과의 연락을 차단하셨으며 불필요한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편집증적 징후를 보이신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의 의료적, 법적 도움을 거부하셨다고도 들었습니다. 모든 단어가 나를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오인으로 들리게 하기 위해 신중히 상택되었다. 수진의 손길이 느껴지는 문구였다. 그녀는 항상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말을 조작하는 데 능숙했다. 정복지사님, 나는 최대한 품위를 유지하며 말했다. 질문에 답하기 전에 제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싶습니다. 여사님, 이건 법적 신문이 아닙니다. 안전 확인이에요. 숨길 게 없으시다면 저와 이야기하시는 게 문제될 것 없을 텐데요. 숨길 게 없다면이라는 표현이 화나게 했다. 가해자들이 침해를 정당화할 때 쓰는 논리와 같았다. 무고하다면 사생활 침해에 대해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복지사님, 변호사를 부르겠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시거나 다른 날 오시거나 하세요. 하지만 법적 대리인 없이는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않겠습니다. 이 변호사님에게 전화했고 20분 만에 도착했다. 들어와서 사회복지사를 보자 표정이 굳어졌다. 정 복지사님, 그가 그녀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말했다. 법원 명령이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제 의뢰인은 제 법적 대리하에 있고 무허가 조사는 괴롭힘에 해당하니까요. 선생님, 정 복지사가 이전보다 자신감이 줄어든 목소리로 답했다. 우려하는 가족들로부터 여사님의 안녕에 대한 신고를 받았습니다. 조사하는 것이 저희 의무입니다. 어떤 가족? 이 변호사님이 냉정하게 물었다. 대리 없이 위임장 서명을 받으려 한 그 가족? 허가 없이 그녀 집에 침입해서 사적 서류를 뒤진 그 가족? 그녀 돈으로 살면서 중요한 행사에서 배제한 그 가족?
이 변호사님이 서류 가방에서 폴더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다. 여기 제 의뢰인의 재정적 정서적 학대에 대한 완전한 문서가 있습니다. 3년간 그녀 계좌에서 빠져나간 3,440만 원. 체계적인 사회적 배제와 감정적 협박. 여기서 조사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제 의뢰인이 아닙니다. 정 복지사가 서류들을 검토하는 동안 점점 불편해하는 모습이었다. 그녀가 받은 정보가 앞에 있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게 명백했다. 박 여사님,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아드님에 대한 재정 지원을 그렇게 갑작스럽게 중단한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드디어 그들이 나를 이용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내가 엄마가 아니라 은행 계좌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나를 장애물로 보는 사람들에게 자금을 대는 게 지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족을 돕는 것이 당신의 책임이라고 느끼지 않으세요? 이 질문이 나를 분노하게 했다. 정 복지사님, 엄마로서의 제 책임은 아들을 18세까지 키우고 교육하고 독립적인 성인이 될 수 있는 도구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35세이고 결혼했으며 스스로를 부양할 완전한 능력이 있어요. 그의 성인 생활에 자금을 대는 것은 제 책임이 아닙니다. 제 선택이었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한 거예요. 이 변호사님이 끼어들었다. 정 복지사님, 35세 성인이 71세 어머니의 도움 없이 자기 월세를 낼 수 없다는 게 정상이라고 보시나요? 정 복지사는 즉시 답하지 않았다. 전체 상황을 재평가하고 있는 게 보였다. 박 여사님, 잠시 후 그녀가 물었다. 재정 관리를 완전히 스스로 하고 계신가요? 은행 명세서, 투자, 세금 납부를 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모든 게 현지이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계신가요? 보시다시피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어요. 신체적으로 자기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제 차를 직접 운전하고 이웃들과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복용하는 약이 있나요? 비타민과 가끔 아스피린 정도요. 약이 필요한 의학적 상태는 없습니다. 이 변호사님이 덧붙였다. 제 의뢰인은 저희 법적 절차의 일환으로 방금 종합적인 의료 검사를 받았습니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완벽한 상태입니다. 정 복지사가 폴더를 닫았다. 박 여사님, 이 대화와 제가 검토한 문서를 바탕으로 댁께서 위험에 처해 계시거나 개입이 필요하다는 징후를 보지 못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이 변호사님과 나는 몇 분간 조용히 있었다. 선영 씨, 그가 마침내 말했다. 이런 일이 계속 확대될 겁니다. 민수와 수진이 없는 돈을 써가며 전문가들을 고용해서 당신을 무능력자로 선언하려 하고 있어요. 그건 그들이 절망적이라는 뜻인가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들이 또 뭘 할 수 있겠어요? 무능력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비용이 많이 들고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호의적인 판사와 그들 편에서 증언할 의사를 찾는다면 후견인을 지정받을 수도 있어요. 그 생각이 무서웠다. 그들이 내 돈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 시도할 수는 있지만 당신이 완전히 유능하고 그들이 진정한 우려가 아닌 탐욕에 의해 동기를 받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날 오후 경희에게 전화해서 속을 털어놨다. 언니, 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녀가 말했다. 그들이 돈을 위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알겠어? 가족관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변호사와 의사에게 돈을 쓰고 자신들의 평판을 파괴하면서까지 모든 걸 다시 당신 은행 계좌에 접근하기 위해서. 그녀의 말이 생각하게 만들었다. 민수와 수지는 자신들의 진짜 본성을 완전히 드러냈다. 돌아갈 길이 없었다. 진정한 화해의 가능성도 없었다. 그들에게 나는 사랑받고 존경받는 엄마나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항상 그냥 다리 달린 돈이었을 뿐이다. 이 깨달음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해방적이었다. 더 이상 내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궁분해야 할 필요가 없었다. 더 이상 자신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스스로 내 정서적 신체적 안녕이 내 돈보다 덜 중요하다는 걸 증명했다. 그날 저녁 은숙 씨가 놀라운 소식과 함께 방문했다. 그녀가 정원클럽 친구들을 나와 만나게 하자고 초대했던 것이다. 선영 씨, 그녀가 나를 소개했다.
이분들은 제 친구들이에요. 미용실에서 이미 만난 신미영 씨, 그리고 마리아, 카르멘, 알프레다. 우리 모두 가족 학대와 비슷한 상황을 겪었어요. 저녁을 보내며 이야기를 나눴다. 마리아는 계속 돈을 달라고 하는 형제와 경계를 설정해야 했다. 카르멘은 돈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딸과 관계를 끊어야 했다. 알프레다는 손자들이 그녀를 자신들의 퇴직 계획으로 여긴다는 걸 알고 유언장을 바꿔야 했다. 가장 마음 아픈 건 내가 고백했다. 그들에게 준 돈을 잃은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랑이 실제로는 없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선영 씨, 80세의 지혜를 가진 알프레다가 말했다. 진정한 사랑은 사거나 팔 수 없어요. 만약 돈을 지불해야 했다면 그건 애초에 진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녀의 말이 상처받은 내 영혼에 위안이 되었다. 그녀가 맞았다. 나는 사랑이 아닌 관심을 샀다. 환상에 자금을 댔다. 뭘 발견했는지 알아요? 새로운 친구들에게 말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외로움이 혼자 있는 외로움보다 더 나빠요. 적어도 지금 혼자 있을 때는 좋은 친구와 함께 있는 거니까. 모두 웃었고 새로 얻은 지혜에 건배했다. 그날 밤 새로운 친구들이 떠난 후 정원에 앉아서 생각했다. 별들이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아니면 내가 더 맑은 눈으로 보고 있는 건지도. 성인이 된 후 처음으로 재정적으로 완전히 혼자였다. 나 말고는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나 자신에게만 재정적 의무가 있었다. 그리고 이 현실이 무섭기보다는 흥미진진했다. 원할 때 여행할 수 있었다. 집을 리모델링할 수 있었다. 멋진 옷을 살 수 있었다. 나에게 중요한 자선단체에 기부할 수 있었다. 배은망덕한 사람들의 현재에 자금을 대는 대신 내 자신의 미래에 투자할 수 있었다. 자유는 희망 같은 맛이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싶었다. 소송 통지를 받은 지 한 달 후, 마침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생각했다. 아름다운 일상에 정착했었다. 조용히 아침을 먹고 신문을 읽었다. 정원을 돌보고 은숙 씨나 새 친구들 중 하나와 점심을 먹었다. 오후에는 몇 년간 포기했던 활동들에 몰두했다. 민수와 수진의 개인 금융업자가 되기 전에 열정적으로 했던 그림을 다시 시작했다. 새 이젤에서 꽃을 그리고 있던 목요일 아침, 이 변호사님이 내 피를 얼게 만드는 침울한 표정으로 우리 집에 왔다. 선용 씨, 이야기해야 할 게 있어요. 민수와 수진이 가정법원에 정신능력 무능에 대한 정식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신에게 법적 후견인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 말들이 돌처럼 내게 떨어졌다. 가능성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소리내어 듣는 것이 무섭도록 현실적으로 만들었다. 그들이 내 돈을 통제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판사가 당신이 자신의 일을 관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민수를 당신의 법적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고, 그러면 그가 당신의 재정을 완전히 통제하게 됩니다. 내 인생에서 겪은 가장 깊은 배신의 무게를 느끼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내 친아들이 내 돈을 훔치기 위해 나를 법적으로 무능력자로 선언하려 하고 있었다. 이 변호사님, 그들이 무슨 증거를 가질 수 있죠? 당신도 내가 완전히 정상이라는 걸 봤잖아요. 당신이 이상하게 행동했다고 주장하는 3명의 증인 진술서가 있어요. 또한 당신이 지불하지 않았다는 의료비와 복용하지 않고 쌓아준다는 약들도 제출했어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에요. 미납된 의료비도 없고 쌓아둔 약도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선영 씨. 하지만 그들이 설득력 있는 증거를 조작했어요. 또한 정신과 평가에 협조하기를 거부한다는 이 의사의 진술서도 있는데 이를 정신적 세태의 증거로 인식하고 있어요. 조작이 악마적이었다. 그들은 불필요한 검사를 거부한 나의 거부를 정신질환의 증거로 바꾸었다. 그들로부터 나를 보호하려는 내 본능을 내가 보호가 필요하다는 증거로 사용했다. 3명의 증인이 누구죠? 이 변호사님이 서류를 뒤져봤다. 물론 수진, 김대수라는 이웃, 그리고 당신의 약사라고 주장하는 이진수 씨.
김대수는 길 건너편 이웃으로 내 친구들이 가끔 그의 집 앞에 주차한다고 항상 나와 문제를 일으키는 불쾌한 남자였다. 이진수는 정말 내 약사였지만 그가 나에게 왜 반감을 가질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진수 씨와 이야기해야겠어요. 이 변호사님에게 말했다. 뭔가 이상해요. 그날 오후 변호사와 함께 약국에 갔다. 이진수 씨가 나를 보고 놀라며 긴장하는 표정을 지었다. 박 여사님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이진수 씨, 제가 약 복용에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고 진술서에 서명하셨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그의 얼굴이 토마토처럼 빨갛게 변했다. 박 여사님 며느리분이 몇 주 전에 와서 당신 약에 대해 물어봤어요. 이상하게 행동하신다고 걱정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비타민과 가끔 아스피린만 사신다고 정기적인 처방전은 없다고 설명드렸는데 며느리분이 그게 건강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주장하시더라고요. 이 변호사님이 끼어들었다. 이진수 씨, 서명에 서명하셨나요? 박 여사님이 불규칙한 약 구매를 한다는 걸 확인한다는 서류를 가져오셨어요. 건강보험이나 뭐 그런 용도인지 알았어요. 소송용인 줄은 몰랐습니다. 내 약사까지 자신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걸 서명하도록 속았다. 수진의 조작은 한계가 없었다. 이진수 씨, 내가 말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고 제가 약 문제가 없다는 걸 명확히 하는 진술서를 작성해 주셔야겠어요. 물론입니다, 박 여좌님. 이런 오해가 생겨서 정말 죄송합니다. 약국 다음에는 김대수와 대면하러 갔다. 문을 두드리자 그가 명백한 적대감으로 우리를 맞았다. 뭘 원하는 거요? 김씨, 이 변호사님이 말했다. 제 의뢰인의 행동에 대한 진술서에 서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소.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그 여자는 미쳤소. 몇 주째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어요. 관찰한 행동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전쟁터에 사는 것처럼 카메라를 설치하고 낯선 사람들이 계속 방문하고 길에서 가족에게 소리 지르고 김대수가 모든 걸 맥락에서 빼내어 해석했다는 걸 깨달았다. 카메라는 보호를 위해 설치했다. 낯선 사람들은 내 새로운 친구들이었다. 소리 지른 건 민수와 수진의 침입으로부터 내 집을 방어한 것이었다. 김씨, 내가 말했다. 제가 왜 카메라를 설치했는지 아세요? 몰라요. 관심도 없고요. 허가 없이 내 집에 침입하고 나를 위협한 아들과 며느리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그런 건 미친 사람이나 하는 말이지. 그가 잔인하게 답했다. 그와 이성적으로 대화할 방법이 없었다. 그의 진술은 표면적인 관찰을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기반했다. 그날 저녁 이 변호사님과 나는 앉아서 우리의 변론을 계획했다. 선영 씨, 우리만의 정신과 평가가 필요해요. 제 동료인 문혜진 박사가 있는데 정신능력 평가 전문가예요. 당신이 완전히 유능하다는 걸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민수와 수진이 판사를 매수했다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게 그들이 이미 나를 무능력자로 선언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면? 선영 씨, 법 시스템이 완벽하진 않지만 완전히 부패하지도 않았어요. 당신의 정신적 능력에 대한 확실한 증거와 그들의 재정적 동기가 있어요. 이 싸움에서 이길 거예요. 다음 날 모네진 박사와 약속을 잡았다. 그녀는 50대 여성으로 친절하지만 예리한 눈을 가지고 있었다. 박 여사님, 정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일련의 질문과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시간을 가지시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2시간 동안 그녀는 내 기억력, 추론 능력, 재정 이해도, 정서적 건강에 대해 질문했다. 인지 테스트도 하고 수학적, 논리적 문제도 풀게 했다. 박 여사님, 끝날 때 그녀가 말했다. 결과가 당신 나이 때 평균을 훨씬 웃돕니다. 정신적으로 유능할 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이 뛰어나세요. 박사님, 제 가족이 왜 이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말씀해 주신 것과 검토한 서류를 바탕으로 이건 전형적인 노인재정 착취 사례로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흔한 일이에요. 상담을 마치고 검증받은 기분이었지만 동시에 슬펐다. 내 정신건강에 대한 전문적인 확인은 안도감을 줬지만 소송이 현실이고 필요하다는 것도 확인해줬다.
그날 오후 은숙 씨가 정원클럽 친구들과 긴급 모임을 조직했다. 무능력 소송에 대해 이야기하자 모두가 분노했다. 선영 씨, 나랑 마리아가 당신을 위해 증언하겠어요. 몇 주간 함께 했으면서 누구든 당신이 잘 지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좋다기보다는 신명 씨가 덧붙였다. 제가 아는 40대 여성들 중 많은 분보다 더 명료하고 강해요. 80세의 지혜를 가진 알프레다가 내 손을 잡았다. 선영 씨, 당신 자녀들이 하는 일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 세대에 걸쳐 탐욕스러운 자녀들이 돈을 얻기 위해 부모를 미치광이로 선언하려 했어요. 하지만 당신에게는 많은 피해자들이 갖지 못했던 게 있어요. 문서, 법적 지원, 그리고 당신을 위해 증언할 수 있는 친구들이요. 그녀의 말이 희망을 줬다. 이 싸움에서 혼자가 아니었다. 내 변화를 직접 목격한 강한 여성들의 군대가 있었다. 이 모든 것에서 가장 슬픈 건 뭔지 알아요? 내가 말했다. 민수와 수진이 돈을 위해 미래의 화해 가능성을 파괴하려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모든 걸 용서할 의향이 있었다 해도 이제는 돌아갈 길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최선일 수도 있어요. 신명 씨가 답했다. 적어도 이제 그들이 정확히 누구인지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잖아요. 그날 밤 이 악몽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정말로 울었다. 슬픔이 아니라 애도였다. 내가 가졌다고 생각했던 아들에게, 사랑하는 가족의 꿈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이 보답받는다는 환상에게 마지막 작별을 고했다. 하지만 내 안에서 새로운 것도 나타났다. 내 돈뿐만 아니라 내 존엄성과 자유도 빼앗기지 않겠다는 철같은 결심이. 전쟁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지만 나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재판은 3주 후에 왔다. 일찍 일어나서 가장 좋은 검은 정장을 입고 이전에 느껴본 적 없는 결심으로 거울을 바라봤다. 오늘은 내 정신 능력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내 존엄성, 학대 없이 살 권리, 은행 계좌를 넘어선 내 가치가 심판받는 날이었다. 이 변호사님이 오전 7시에 와서 우리 전략을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선영 씨, 기억하세요. 입증 책임은 그들에게 있어요. 그들이 당신이 무능력하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판사가 이미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요? 김영호 판사는 공정하다는 평판이 있어요. 그의 과거 사건들을 조사해봤는데 가족들을 자동으로 편들지 않아요. 노인 권리 보호에 전념하고 있고요. 오전 9시에 법원에 도착했다. 복도에서 아마 이 행사를 위해 산 새 정장을 입은 민수와 마치 장례식에 온 것처럼 검은 옷을 입은 수진을 봤다. 아마 장례식이 맞을 것이다. 우리 가족 관계의 장례식. 우리 눈이 마주쳤을 때 민수는 내 시선을 피했지만 수진은 내게 이것이 그저 사업 거래일 뿐이라는 걸 확인해주는 차가움으로 내 시선을 받아줬다. 그들의 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이기는 경험에서 오는 자신감을 가진 우아한 나이든 남자였다. 그가 모두 진술을 시작했을 때 전략이 명확했다. 나를 낯선 사람들에게 조종당해 사랑하는 가족과 멀어진 혼란스런 노인으로 묘사하는 것이었다. 재판장님, 그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선영 여사는 최근 몇 달간 명백한 정신적 쇠퇴를 보였습니다. 합리적 설명 없이 가족에 대한 모든 재정 지원을 중단했어요. 편집증으로 인해 불필요한 보안 시스템을 설치했고 명백히 그녀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하는 이웃들과 변호사들의 영향하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모든 단어가 내 자율성을 침해처럼, 내 자유를 외부 조작처럼 들리게 하기 위해 신중히 선택되었다. 그 다음 그들의 증인들을 불렀다. 수진이 첫 번째로 증언했고 그녀의 연기는 오스카상을 받을 만했다. 내가 완전히 변했고 적대적이고 편집증적이 되었으며 나를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고립시켰다고 울면서 설명했다. 재판장님,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영 엄마는 항상 제게 제2의 엄마 같으셨어요. 그분의 정신적 쇠퇴를 보는 게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는 그분이 필요한 돌봄을 받도록 도와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설득력 있는 눈물에 포장된 거짓말들. 이 변호사님이 반대 신문을 할 때 그녀 이야기에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 부인님,
돈을 요구하지 않고 제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전화한 게 언제죠? 수진이 더듬거렸다. 우리는 항상 많은 것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구체적인 날짜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아요. 당신과 남편이 제 의뢰인을 초대하지 않고 결혼한 게 사실인가요? 아주 소규모 결혼식이었어요. 제 의뢰인이 결혼식에 대해 물었을 때 특별한 사람들만 초대했다고 말한 게 사실인가요? 수진의 얼굴이 빨갛게 변했다. 그 말들은 문맥에서 벗어났어요. 시어머니에게 그녀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올바른 문맥이 뭐가 있을까요? 그녀는 설득력 있게 답할 수 없었다. 다음은 민수였다. 증인석에 앉아서 내 정신건강에 대해 거짓말할 준비를 하면서 진실을 말하겠다고 맹세하는 그를 보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중 하나였다. 이것이 내가 혼자 키운 소년이었고 내 전생애를 바친 사람이었다. 엄마는 항상 우리에게 매우 관대하셨어요. 그가 증언했다. 하지만 최근에 변덕스럽고 비이성적이 되셨어요. 그녀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조종당하고 있다고 믿어요. 이 변호사님이 반대 신문을 할 때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다. 박 씨, 지난 3년간 어머니로부터 얼마나 많은 돈을 받으셨나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어요. 3,340만 원 정도가 맞나요? 아마 그녀가 항상 관대하셨으니까요. 돈을 요구하지 않고 어머니를 몇 번이나 방문하셨나요? 침묵이 귀가 먹을 정도였다. 제 의뢰인의 집에 허가 없이 침입해서 사적 서류를 뒤진 게 사실인가요? 우리는 그녀가 걱정되었어요. 어머니에게 위임장 서명을 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변호사를 데려온 게 사실인가요? 우리는 그녀의 재정 관리를 도와주려 했어요. 35세, 71세 어머니의 도움 없이 월세를 낼 수 없나요? 민수는 조남성을 가지고 답할 수 없었다. 김대수는 내 소위 이상한 행동들에 대해 증언했지만 이 변호사님이 세부 사항을 물었을 때 그가 나와 직접 대화한 적이 없고 모든 정보가 표면적인 관찰에 기반했다는 걸 인정했다. 이준수 의사는 평가를 거부한 것이 정신적 쇠퇴의 증거라고 증언했다. 하지만 이 변호사님이 문혜진 박사와의 평가 문서를 제출했고 이는 그의 결론을 완전히 반박했다. 그 다음 우리 차례였다. 이 변호사님이 먼저 이준수 약사를 불렀고 그는 내 약 구매 습관을 왜곡하는 진술서에 서명하도록 어떻게 속았는지 설명했다. 문혜진 박사가 내 뛰어난 정신 상태에 대해 증언하고 완벽했던 인지 테스트 결과를 제시했다. 하드웨어 가게 박희철 씨가 내 정신 능력에 대해 증언하고 자동 송금을 취소한 내 결정이 완전히 합리적이었으며 올바르게 처리되었다고 설명했다. 은숙 씨와 정원클럽 친구들이 내 명료함, 새로 찾은 활력,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에 대해 증언했다. 마침내 내 차례였다. 존엄성을 가지고 일어나서 증인석으로 걸어갔다. 71년의 경험, 고통을 통해 얻은 지혜, 역경에서 발견한 힘의 무게를 느꼈다. 이 변호사님이 내 증언을 이끌어줬고 내 전체 이야기를 말할 수 있게 해줬다. 3년간 쓴 3,340만 원. 결혼식에서 배제된 굴욕. 지속적인 감정 조작. 사생활 침해. 법적 위협. 강 여사님, 이 변호사님이 마침내 물었다.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뭔가요? 드디어 그들에게서 받은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명확하고 큰 목소리로 답했다. 가족 관대로 포장된 상업적 거래였어요. 내 돈은 환영받았지만 한 사람으로서의 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결정을 후회하시나요? 너무 늦게 결정한 것만 후회해요. 민수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에서 나를 혼란스럽게 보이게 하려 했지만 나는 모든 질문에 명료하고 정확하게 답했다. 내 새로운 우정들이 나를 조종했다고 암시하려 할 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재정적 이익이 아닌 상호 존중에 기반한 관계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최종 변론에서 민수의 변호사는 내가 외부 조작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님의 반박은 파괴적이었다. 재판장님,
여기서 본 것은 무능한 노인의 사례가 아니라 수년간의 재정적, 정서적 학대로부터 마침내 자유로워질 힘을 찾은 여성의 사례입니다. 원고들은 정신적 무능에 대한 실제 의학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제시한 것은 수입원이 자신의 자원을 보호할 법적, 도덕적 권리를 행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느끼는 좌절감입니다. 김영호 판사가 2시간 동안 심의하러 물러났는데 인연처럼 느껴졌다. 돌아왔을 때 그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명확했다. 제시된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그가 시작했다. 이 법원은 박선영 여사가 정신능력을 완전히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봅니다. 전문적인 정신과 평가가 그녀의 인지 능력을 확인합니다. 그녀의 재정적 결정은 가족에게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완전히 합리적이고 그녀의 권리 범위 내에 있습니다. 내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 판사가 계속했다. 증거는 이 소송이 박 여사의 안녕에 대한 진정한 우려보다는 재정적 이익에 의해 동기를 받았음을 시사합니다. 법원은 후견인 지정 요청을 완전히 거부합니다. 이겼다. 소송에서 이긴 것뿐만 아니라 내 자유, 내 존엄성, 나를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학대로부터 자유롭게 살 권리를 되찾았다. 법원을 떠날 때 민수와 수진이 변호사와 환하게 이야기하는 걸 봤다. 수진이 떠나기 전에 순수한 증오의 시선을 내게 보냈다. 민수가 마지막으로 나를 봤고 잠시 후회 같은 게 보였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그날 밤 운숙 씨가 우리 집에서 모든 친구들과 축하 모임을 조직했다. 정의, 자유, 서로를 지지하는 강한 여성들의 자매회에 건배했다. 선영 씨, 알프레다가 말했다. 오늘 당신은 재판에서 이긴 게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되찾았어요. 그녀가 맞았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미래가 완전히 내 것이었다. 여행할 수 있었다. 사랑할 수 있었다. 창조할 수 있었다. 두려움, 죄책감, 조작 없이 살 수 있었다. 3개월 후 집을 팔고 시내 중심가 근처의 아름다운 아파트로 이사했다. 내 돈의 절반을 가족 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하는 단체들에 기부했다. 나머지 절반으로 항상 원했던 삶을 살기 시작했다. 유럽을 여행하고 미술 수업을 들었으며 봉사단체에 가입했다. 민수와 수진의 소식은 다시 듣지 못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 그들이 더 작은 아파트로 이사해야 했고 수진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일자리를 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마도 역경이 내 관대함이 결코 가르쳐주지 못한 것을 가르쳐줄 것이다. 정직한 노동과 독립의 가치를. 어떤 밤에는 새 발코니에서 별을 바라보며 1년 전의 나를 생각한다. 두려워하고 조종당하고 사랑을 사야 한다고 믿었던 그 여자를. 그 여자는 죽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근본적인 진실을 이해한 사람이 태어났다. 진정한 사랑에는 절대 가격표가 없고 자유는 결코 너무 비싸지 않다는 것을. 내 이름은 박선영이다. 72세이고 사랑하고 보호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걸 드디어 배웠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런 인생 이야기를 더 보시려면 좋아요를 누르시고 구독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심 어린 인사와 함께 다음에 또 만나요.